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쌤과 함께하는 문학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문학 교과를 수업하게 될 강필성이라고 하는 국어 교사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지금 이게 2년 전 사진인데 지금 살쪄서 눈이 거의 안 보일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저희 집 반려견인데요. 가리라고 하는 암컷입니다. 8살이고요. 제 수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귀요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잠이 올 때면 가리 영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6반에서 11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일단 수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 출석 확인은 과제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되는 거 주의하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은 또 혼자서 하다 보면은 답답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을 같이 할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팅커벨?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그런 AI 팅커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부르니까 또 반응하죠. 네. 어쨌든 얘랑 같이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맨 앞쪽이 되겠죠. 네, 보면은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하는 소단원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할 수 있다.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 그리고 미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학습 목표가 되고요. 어쨌든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미적 기능,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 미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굳이 보자면 문학은 형상화를 통해서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작가는 다양한 문학적 표현 수단과 형상화 방법 그리고 자유로운 상상력 등을 통해서 이러한 미적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데 우리 독자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심리적인 쾌감과 감동, 이렇게 전율을 느끼거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듯한 것들, 즐거움 등의 정서적 충만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이제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적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으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을 보게 될 텐데 모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란. 여러분 보셨나요? 모란?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팅커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팅커벨? 모란꽃이 뭐야? 네, 네. 참 얘가 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할 수 없는 일이 좀 많은 애거든요. 좀 자세히 좀 세심하게 좀 디테일하게 물어봐 줘야 돼요. 팅커벨? 모란꽃이 뭐야? 모라는 장략과의 입지는 떨기나무입니다. 그 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며 중국 북서부 원산입니다. 중국 북서부 네, 어쨌든 모란에 대해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시는 김영랑이라는 시인이 지었습니다. 김영랑 씨 보십시오. 1903년도에 태어나셔서 195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요. 김영랑은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김윤식 님이시고요. 영랑은 호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굳이 이 문학의 미적 기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정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김영랑 시인은 살펴봤듯이 이제 주로 활약했던 시기가 일제 강점기 시대입니다.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1930년대에 지어진 시고요.
이 김영랑이라고 하는 시인은 1930년대 시문학파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던 시인입니다. 시문학파가 뭔지 한번 물어볼까요? 팅커벨? 시문학파가 뭐야? 시문학파는 일제 강점기에 잡지 시문학을 중심으로 순수문학을 지향했던 시인들을 말합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순수한 시를 쓰는 학파가 이제 시문학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1920년대에는 이제 시대적 혹은 역사적, 정치적인 색깔을 띄었던 시들이 많았습니다. 이 어떤 경향을 탈피하기 위해서 시문학파가 결성이 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화자의 내면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의 조탁을 하게 됩니다. 언어의 조탁을 하게 되는데 이 조탁이 뭐냐면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듬고 다듬어서 세련되고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 음악성, 운율 등을 활용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이제 순수시가 되는 겁니다. 그 순수시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이 모란의 피기까지는 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모란이 피기까지는입니다. 자, 일행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자, 1행에서 2행까지 살펴보면은 나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시적 화자가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 모란,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모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란은 시적 화자에 있어서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모란은 봄에 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봄은 이런 모란이라고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모란과 봄은 동일시되는 시적 대상 혹은 시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모란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소망, 보람, 삶의 가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봄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 그리고 소망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적 화자의 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때 아직이라는 부사어를 씀으로써 화자가 봄을 기다리는 것이 오래되고 숙명적이다 하는 그런 태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직이라는 부사어를 씀으로써 화자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어떤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 시에는 하늘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사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있을 태요를 보면요. 종결어미 리을 태요가 사행에도 보시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운율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종결어미 반복 이런 것들을 가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자로 끝났죠. 해요체로 끝났다. 자, 이것은 경어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 경어체는 부드러운 어감과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이고 이것을 여성적 어조라고 합니다. 우리 팅커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적 어조가 뭐죠? 여성적 어조는 작가의 정서적 태도나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간절한 바람이나 한 애상감 따위의 분위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어조입니다. 네, 역시 똑똑합니다. 우리 팅커벨. 팅커벨, 고마워요. 고맙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당신께 무언가 큰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뿌듯해요. 예, 큰 도움 줬습니다. 자, 1, 2행의 그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기다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3행부터는 뭔가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모란이라고 하는 소망의 대상이 떨어져 버린 날이래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다,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시적하자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의다. 여의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른 감정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어요. 서럽다. 서름에 잠길 테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부정적인 상황이죠. 모란이라고 하는 소망의 대상이 뚝뚝이라는 부사어 그리고 음성 상징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 상징어는 의태어가 될 수도 있고 의성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사어를 얘기합니다. 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함으로써 또 화자의 정서를 강조할 수 있는데 어떤 화자의 안타까움,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상실감도 강조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비로소라는 부사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화자가 모란이 진 시점을 기준으로 밀려오는 또 화자의 상실감, 이 상실감을 강조하는데 효과가 있고요. 다음 행 보시면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5월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그 하루 묻었던 날을 지칭하는 날이겠죠. 자, 5월은 모란이 실제로 피고 지는 달이에요. 그리고 봄의 끝자락이 되겠습니다. 봄의 끝자락, 봄 다음에 여름이 오겠죠. 그래서 묻었던 날에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이 꽃잎은 모란이 되겠죠. 네, 모란이 시들어 버린대요. 또 부정적인 상황이고. 자,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진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은 모란이라고 하는 소망의 대상이 시들어 버리거나 없어지는 그런 상실감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자, 뻗쳐오르다. 자, 뻗쳐오르다는 것은 뭐가 뻗쳐올랐을까요? 그렇죠. 모란이 피었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보람이에요. 보람이 피었을 때는 보람을 느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 모란과 봄이 동일시되는 시적 대상이었다면 이 보람도 봄과 모란과 동일시되는 시적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란은 보람과 대치될 수 있다. 교체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뻗쳐오르던 내 보람 상승 이미지고요. 서운케 무너졌다 해서 하강 이미지, 상승 이미지에서 하강 이미지로 쓰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여기서도 서운하다라고 하는 감정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화자의 정서를 바로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을 보시면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자, 모란이 진다고 하는 것은 자, 내 한 해가 다 없어진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하게 설명하면은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표현법을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모란에 대한 태도는 절대적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절대적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란이 질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란에 대한 아주 화자의 절대적인 태도 그리고 오직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유미주의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을 가면은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라고 나옵니다. 360날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죠.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1년이라고 해도 될 것을 아니면 한 해라고 해도 될 것을 360날이라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어떤 정서의 깊이, 정감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자, 360날 뭘 할까요? 섭섭해서 이것도 직접적으로 감정 표현이 나타난 부분이죠. 섭섭하다, 화자의 정서가 되겠고요. 우엄내다라고 해서 운다, 슬프다는 거죠. 언제 동안? 360날 동안 한양, 늘이라고 하는 전라도의 그 사투리 지역 방언이 한양입니다. 그래서 이 한양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통해서 또 모란이 진 360날 동안에 모란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어떤 섭섭함과 슬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엄내다 보시면 여기도 경어체죠. 여성적 어조가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란이 시들어서 사라진 후에 모란이 진 후에 느끼는 화자의 슬픔과 상실감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년이라고 해도 될 것을 왜 360날, 1년 혹은 한 해라고 해도 될 것을 왜 시적 화자는 360날이라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1년이라고 해도 되지만 360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함으로써 모란이 다시 피기까지는 그 시간이 매우 긴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길다고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것도 이제 360날이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한 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모란이 지고 난 뒤에 그 한 해는 한순간에 덧없어진다라는 덧없다. 인생 무상이죠. 덧없어진다는 느낌을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1행 12행을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여기서도 부사어가 쓰였죠. 아직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테요. 기둘리고 있을 테요. 이 기둘리고로는 기다리다의 전라도 지역 방언이 되겠습니다.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아직이라는 부사 역시 화자가 모란을 기다리는 숙명적인, 아주 기다림이 오래되고 숙명적인 것임을 나타낸과 동시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시구가 있네요. 자, 봄인데 이 봄은 화자에 있어서 모란이라고 하는 소망의 대상이 피고 지는 그런 계절이죠. 이 계절에서 느끼는 감정이 찬란하고 슬프다는 거죠. 근데 이 시구를 겉으로만 보면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란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시어가 슬픔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어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을 수식하는 모순된 꾸밈을 모순형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다른 말로는 역설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 찬란한 슬픔의 보물에 있는 어떤 그 진리는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이 이제 복합된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는데 비록 모란이 지는 것을 통한 어떤 상실과 슬픔이 온다고 해도 소망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 이 아직을 통해서 의지도 표현하고 있죠.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유사한 문장이 쓰이고 있죠.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이 수미상관의 효과는 형태적 안정감 그리고 운율을 형성하고요. 주제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화자의 어떤 정서 태도에 따라서 이 시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자, 1, 2행 기다림이고요. 우란이 피는 겁니다. 기다림과 피는 거. 그리고 3행에서 10행까지는 서름, 그리고 서운함, 섭섭함, 슬픔, 어떤 상실감 등이 되고요. 우란이 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우란이 피고 또 기다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순환 구조. 이 순환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에는 운율을 형성한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울림 소리가 많이 쓰였습니다. 울림 소리라고 하는 것은 모음을 포함하고 자음 중에서는 노란 양말 들어보셨나요? 노란 양말, 네이마르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이런 자음들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듯한 어떤 부드러운 소리를 섬세한 표현을 할 때 이런 울림 소리가 쓰여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모란이라는 시어가 많이 쓰였어요.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서 또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종결어미 혹은 가군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순미상관을 통해서도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1행과 2행 혹은 11행과 12행을 보시면 이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죠. 짧은 시행과 긴 시행을 한 단락으로 이루면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죠. 짧은 시행, 긴 시행. 그래서 조절하면서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란히 피기까지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꼭 과제를 수행해서 출석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